돈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어. 당장 이 시스템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해. 매일같이 사고 소식이 들려오는 뉴욕의 지하철. 브롱크스에서는 총격 사건으로 1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을 입었고 묻지마 밀치기 범죄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지하철 서핑으로 인한 사망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뉴욕의 지하철은 이제 대중교통이 아닌 위험한 도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뉴욕 지하철 안전 책임자가 한국의 지하철역에서 무언가를 보고 흥분한 상태로 어딘가로 전화를 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그녀는 무엇을 보고 이토록 흥분한 걸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1초면 가능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에서 15년째 안전설비를 담당하고 있는 레이첼 메디슨입니다. 그날의 사고가 아니었다면 아마 저는 여전히 우리 시스템을 맹신하고 있었을 거예요. 맨해튼 96번가 역 근처에서 발생한 열차 추돌 사고.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안전 시스템 점검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상경보가 울렸죠. 1호선 열차가 선로 교체 작업용 열차와 추돌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24명의 승객이 다쳤어요. 현장에 도착했을 때의 광경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놀란 승객들의 비명, 깨진 유리창, 구부러진 철제 손잡이. 100년이 넘은 신호 시스템의 오작동이 빚은 참사였죠. 사고 조사 보고서를 쓰면서 저는 계속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던 뉴욕 지하철이 이렇게 위험한 곳이었나? 특히 100년도 더 된 전력 설비의 문제는 심각했어요. 지난 여름, 한 노선에서 정전이 발생했을 때의 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수백 명의 승객들이 한밤중에 지하철 안에 갇혔고 에어컨도 없이 2시간을 버텨야 했죠. 환기구는 고장 나 있었고 비상등마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어요. 우리 아이가 거의 질식할 뻔했어요. 이게 21세기의 뉴욕시라고 할 수 있나요? 한 어머니의 분노에 찬 증언은 언론의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죠. 더 큰 충격은 그 다음 달에 찾아왔어요. 제 남동생 마이클이 플랫폼에서 밀쳐지는 사고를 당한 거죠. 그날은 제 남동생 마이클의 인생에서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한 투자회사 면접이 잡혀 있었거든요. 평소 지하철을 극도로 싫어했지만 그날만큼은 어쩔 수 없이 타야 했죠. 러시아워를 피해 일부러 이른 아침 열차를 탔다고 해요. 누나, 난 절대 다시는 지하철 안 탈 거야. 병실에서 만난 마이클의 첫 마디였어요. 플랫폼에서 대기하고 있을 때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가 그를 미는 바람에 선로 쪽으로 휘청거렸대요. 다행히 옆에 있던 승객들이 재빨리 붙잡아줘서 큰 사고는 면했지만 생각만 해도 지금도 가슴이 떨립니다. 그런 일은 마이클만의 일이 아니었어요. 2월까지의 통계를 보니 지하철 범죄가 작년보다 22.6%나 증가했더군요. 지난달에만 해도 45건의 중범죄가 발생했고 그중에는 마이클처럼 선로로 밀치려 한 사건도 여럿 있었습니다. 뉴욕 교통청은 뒤늦게 안전 차단막 설치를 시범 운영한다고 발표했어요. 하지만 그건 너무 늦은 조치였죠.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고 트라우마를 안게 된 후였으니까요. 우리 지하철의 현실은 처참했어요. 역사의 90%가 계단, 플랫폼, 조명 등 기본적인 시설조차 제대로 된 보수를 받지 못하고 있었고 신호 시스템의 69%는 100년이 넘은 구식이었죠. 노숙자들의 방화 사고도 늘어났고 노후화된 환풍 시스템은 승객들을 질식의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매년 시설 유지 보수에 230억 달러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들고 저는 수없이 예산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았어요. 적자로 허덕이는 상황에서 그런 예산은 꿈도 꾸지 마세요. 신호 시스템의 오작동이 걱정돼서 매일 아침 출근길에 제가 가장 먼저 확인한 건 신호 시스템 점검 일지였어요. 혹시나 오늘은 큰 사고가 나지 않을까. 그런 불안감에 하루를 시작했죠. 지하철이 한때는 세계 최고의 도시 뉴욕의 자존심이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였어요. 이제 시민들은 그저 도박이라고 말하더군요. 오늘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지하철을 탄다고요. 그날 밤 야근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수많은 사고 보고서 더미 속에서 우연히 발견한 한 장의 문서가 제 눈길을 사로잡았어요. 서울 메트로 안전 시스템 분석 보고서였죠. 사실 그 전부터 저는 뉴욕 지하철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해외의 선진 시스템을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해왔습니다. 세계 각국의 지하철 시스템을 조사하던 중이었죠. 하지만 이 보고서는 달랐어요. 보고서를 읽으면서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역사에 설치된 스크린도어라니 24시간 작동하는 CCTV는 물론이고 화장실에까지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다는 내용에 눈을 의심했죠.
우리가 한 곳에 시범 역사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는 것조차 예산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는데 말이에요. 보고서는 더 놀라운 내용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역사 내 모든 구역을 빈틈없이 감시하는 관제 시스템, 화재 감지와 동시에 작동하는 자동 소화 설비, 승객 밀집도에 따라 실시간으로 조절되는 환기 시스템까지 우리가 100년 넘게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에 대한 해답이 이 보고서 안에 있었어요. 밤새 보고서를 검토하면서 저는 우리의 현실과 끊임없이 비교하게 됐습니다. 서울의 모든 역사는 최첨단 시스템으로 무장하고 있었고 완전 자동화된 디지털 신호 체계를 갖추고 있었어요. 퇴근 시간을 훌쩍 넘긴 시각이었지만 저는 계속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 보고서를 들고 바로 상사를 찾아갔죠. 이런 시스템을 우리도 도입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반응이었어요. 뉴욕은 뉴욕이에요. 우리가 왜 아시아의 시스템을 배워야 하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제가 준비한 통계 자료를 보여드렸습니다. 매년 증가하는 사고율, 끊이지 않는 범죄. 우리 시스템의 한계는 이미 명확했죠. 우연인지 운명인지. 그날 오후 뉴욕시 정부가 해외 선진 교통 시스템 조사를 지시하는 공문을 보내왔어요. 하지만 조사팀을 꾸리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시설팀의 고참 엔지니어들이 가장 강하게 반발했어요. 우리는 세계적인 도시 뉴욕이에요. 무슨 아시아 시스템을 배우겠다는 거죠. 우리가 100년 넘게 해온 일을 그들이 뭘 안다고? 다행히도 젊은 엔지니어들이 하나둘 자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톰은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다 온 신입이었고 제니퍼는 MIT 출신의 열정 넘치는 엔지니어였죠. 사라는 도쿄 지하철을 연구한 경험이 있다며 자원했어요. 그들은 저처럼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나 봅니다. 며칠 뒤 저는 조사팀 팀장으로 임명되었고 한국행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곧 마주하게 될 것들이 얼마나 놀라운 것들인지를. 처음 강남역에 도착했을 때의 그 충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공항에서 리무진 버스를 타고 오면서도 계속 의문이 들었어요. 정말 보고서에 쓰인 그대로일까? 하고요. 하지만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보고서의 내용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죠. 지하철역이라기보다 호텔 로비 같았어요. 반짝반짝 윤이 나는 바닥, 어디에서도 악취가 나지 않는 공기, 그리고 가장 놀라웠던 건 승강장과 선로 사이를 완벽하게 차단하고 있는 스크린도어였습니다. 제가 본 것은 단순한 안전문이 아니었어요. 선로 전체를 덮는 완벽한 차단 시스템이었죠. 이게 정말 가능한 거였어. 저도 모르게 터져나온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한 곳에 시범 역사에 설치하는 것도 힘들어하던 그 스크린도어가 서울의 모든 역사, 무려 289개의 역 전체에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 효과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스크린도어 설치 이후 지하철 내 자살 사고가 연평균 33.7건에서 최근 11년간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게다가 승강장 내 미세먼지는 18.9%나 감소했고 소음도 7.9% 줄었다고 하더군요. 역사 내부를 둘러보면서 발견한 특징들은 저를 계속해서 놀라게 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넓은 통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블록, 곳곳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까지 모든 것이 세세하게 계획되고 설계된 흔적이 역력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임산부 배려석이었습니다. 분홍색으로 특별히 표시된 좌석은 단순한 배려 표시가 아닌 하나의 문화를 보여주고 있었죠. 각 객차마다 노약 좌석이 지정되어 있는 것은 물론 자전거 이용객을 위한 전용 거치 공간까지 마련되어 있었어요. 레이첼 씨, 이쪽으로 오시죠. 잠시 후 저희를 맞이한 김 과장의 목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는 서울교통공사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한 베테랑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첫마디는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지하철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닙니다.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공공재이자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간이에요.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된 관점으로 지하철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뉴욕에서 우리는 지하철을 단순히 A지점에서 B지점으로 사람들을 운송하는 수단으로만 여겼던 거죠. 지금부터 보여드릴 것들이 있습니다. 아마 더 놀라실 거예요. 김 과장의 안내로 우리가 처음 방문한 곳은 통합관제센터였습니다. 벽면 가득 설치된 대형 모니터들이 실시간으로 서울 전역의 지하철 상황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뉴욕의 낡은 관제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가장 놀라웠던 건 AI 기반 관제 시스템이었습니다. CCTV 영상을 AI가 실시간으로 분석하며 역사와 열차의 혼잡도를 측정하고 있었어요. 교통카드 데이터, 전동차 하중 센서 등 다양한 데이터를 교차 검증의 정확도를 높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수작업으로 확인하는 것들을 AI가 자동으로 처리하고 있었죠. 더 인상적인 건 이상행동 감지 시스템이었습니다. AI가 지하철 내 모든 이상행동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추적한다고 해요.
누군가 쓰러지거나 승강장에서 위험한 행동을 하면 즉시 경보가 울리고 가장 가까운 역무원에게 알림이 전달되는 시스템이었죠. 뉴욕에서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CCTV 비상벨 시스템도 완벽했습니다. 승강장은 물론이고 화장실과 열차 내부 구석구석까지 사각지대 없이 감시가 이뤄지고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비상벨이 울리면 즉시 해당 구역의 CCTV 영상이 관제실에 표시된다는 점이었습니다. 환기 시스템은 또 어떻고요? 실시간 미세먼지 측정으로 자동 환기가 이루어지고 에너지 효율까지 고려한 설계였습니다. 우리가 100년 된 환풍구로 고생하는 동안 이곳은 이미 스마트 환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던 거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모든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었어요. 스크린도어의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즉시 열차 운행에 반영되고 혼잡도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열차 배차 간격 조정에 활용되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생명체처럼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움직이고 있었죠. 관제실을 나오면서 저는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어렵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미 누군가는 완벽하게 해결해 놓았다는 사실이에요. 뉴욕의 지하철이 100년 전에 멈춰 있다면 서울의 지하철은 미래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 과장의 말처럼 이건 단순한 기술의 차이가 아니었어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철학이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낸 것이었죠. 그리고 아직 더 놀라운 것들이 남아 있었답니다. 기술적인 차이도 놀라웠지만 더 큰 충격은 시민들의 모습에서 왔습니다. 출근 시간, 우리 팀은 일부러 가장 혼잡하다는 강남역에서 관찰을 시작했어요. 플랫폼에 그려진 줄 표시를 따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뉴욕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더구나 열차가 도착하자 먼저 내리는 승객들이 모두 빠져나갈 때까지 타려는 사람들이 침착하게 기다리는 모습은 마치 교통안전교육 영상을 보는 것 같았어요. 열차 안에서도 놀라운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학생이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 임산부 배려석에 절대 다른 사람이 앉지 않는 규칙, 시끄러운 통화를 자제하는 문화까지. 이런 배려가 어떻게 자연스럽게 정착될 수 있었는지 신기할 따름이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역사 내 시설물을 다루는 태도였습니다. 비상벨이나 소화기 같은 안전시설을 장난으로 다루는 일이 거의 없다고 해요. 실제로 11년간 스크린도어 관련 고의 파손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사실에 우리 팀원들 모두 충격을 받았죠. 김 과장의 설명에 따르면 이런 시민의식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지속적인 교육과 캠페인, 그리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해요. 지하철이 시민들의 자부심이 되었다는 그의 말이 깊이 와닿았습니다. 시설을 둘러보는 내내 제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우리가 범죄와 사고를 막기 위해 경찰력을 늘리고 처벌을 강화하는 동안 이곳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으니까요. 강제가 아닌 배려가, 통제가 아닌 자율이 가져온 결과였죠. 현장 조사를 마치면서 저는 이제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단순히 기술의 도입이 아니었어요. 시민과 지하철이 하나가 되는 문화, 그것이 진정한 해답이었죠. 김 과장과 함께한 두 번째 주는 일상적인 관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다른 역을 방문하며 시민들의 일상을 지켜봤어요. 깨끗하게 유지되는 시설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백만 명이 이용하는 공간인데도 쓰레기 하나 찾아보기 힘들었죠. 시민들은 자연스럽게 휴지나 빈 병을 들고 나가 분리수거함에 버렸어요. 승하차 문화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출퇴근 시간에도 시민들은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기다렸고 차 내에서는 이어폰을 끼고 조용히 시간을 보냈어요. 특히 임산부나 노약자가 타면 자리를 양보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웠죠. 뉴욕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종로역에서 충격적인 상황을 목격했어요. 한 노인이 갑자기 쓰러진 겁니다. 그 순간 일어난 일들은 마치 완벽하게 짜인 공연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상황을 인지하기도 전에 이미 역무원들이 현장으로 달려오고 있었어요. 119 신고는 물론 근처 의료진 호출까지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놀라웠던 건 시민들의 대처였어요. 의료 지식이 있는 시민이 먼저 나서서 노인을 응급처치를 시작했고 다른 이들은 자발적으로 현장 주변을 정리했어요. 혼잡한 출근 시간이었는데도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질서정연하게 우회로를 만들어 응급구조대의 진입을 돕더군요. 이런 대처가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제가 묻자 김 과장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모든 역무원들이 정기적으로 응급상황 훈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AI 시스템도 수많은 데이터를 학습해 비상 상황을 구분하고 최적의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고 하더군요. 그날 오후 김 과장의 사무실에서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국 지하철이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기까지 순탄치만은 않았다고 해요. 88올림픽을 계기로 시작된 현대화 사업,
90년대 후반의 대형 참사를 교훈 삼아 이뤄진 안전 강화, 2000년대 들어 본격화된 스마트 시스템 도입까지 실수와 실패를 발판으로 성장해왔다는 거였죠. 그의 말에서 묵직한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시행착오의 과정에서 정부, 기업, 시민이 하나가 되어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어왔다는 설명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 조사팀의 분위기도 서서히 변해갔어요. 처음에는 과연 이게 뉴욕에서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이 컸지만 매일 새로운 발견을 하면서 팀원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특히 실제 데이터를 접하면서 그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죠. 지난 10년간의 통계는 놀라웠어요. 사고 예방률이 98%를 넘었고 시민 만족도는 90%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초기 투자 비용이 컸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유지보수 비용이 오히려 감소했다는 분석 결과도 인상적이었죠. 조사를 거듭할수록 팀원들은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자발적으로 추가 조사를 요청하고 밤늦게까지 토론을 이어가는 일이 잦아졌어요. 이제 우리의 관심은 이게 가능한가? 에서 어떻게 하면 가능한가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한 달간의 조사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단순한 보고서 이상의 것을 얻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발견한 건 기술과 시스템을 넘어선 철학이었고 안전과 배려가 일상이 된 문화였으니까요. 돌아가서 써야 할 보고서가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것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였어요. 한국의 지하철은 제게 충격을 넘어 희망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희망, 변화가 가능하다는 희망이었죠.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은 이 희망을 현실로 만드는 것이었답니다. 한국에서 돌아와 보니 올해 초 96번가 역의 그 추돌 사고 이후로도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어 가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스템 도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컸습니다. 뉴욕은 한국과 달라요. 여기에는 맞지 않을 거예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런 반대 의견들이 쏟아졌죠. 하지만 현실은 우리의 시스템이 한계에 도달했음을 계속해서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11월 퀸스에서 또 다른 비극이 일어났어요. 10대 소년 둘이 지하철 서핑을 하다 추락한 거예요. 한 명은 목숨을 잃었고 다른 한 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올해 들어 벌써 6번째 사망 사고였고 이런 위험한 행동으로 181명이 체포되었다는 통계가 보여주듯 우리의 안전 시스템은 심각한 결함을 안고 있었죠. 12월에는 더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브루클린의 코니 아일랜드 스티렐 애비뉴 역에서 한 승객이 방화로 목숨을 잃은 거예요. 이런 사고들은 우리의 현재 시스템으로는 예방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CCTV 제한적이었고 비상 대응 체계도 미흡했으니까요. 한국에서 보고 온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과 스크린도어, 통합 관제 시스템이 있었다면 이런 사고들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뉴욕 교통청의 현재 상황도 심각했습니다. 우리 지하철역의 90%가 기본적인 시설 보수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었고 신호 시스템의 69%는 100년이 넘은 구식이었죠. 이대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서서히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는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매일같이 발생하는 사고들, 시민들의 불안과 불신, 한계에 도달한 노후 시스템, 이 모든 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한국에서 본 시스템은 단순한 기술의 차이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철학이자 현대화된 대중교통의 표준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 변화의 길을 걸어가야 할 때였죠. 변화의 바람은 생각보다 빨리 불어왔습니다. 트랩행어스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지하철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하기 시작했어요. 30년 넘게 뉴욕 시민들의 교통 권익을 대변해온 그들의 목소리는 무게가 있었죠. 운송노동자연맹의 반응도 긍정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시스템 도입에 대해 우려하던 그들도 한국의 사례를 자세히 살펴본 후에는 입장이 바뀌었어요. 자동화가 일자리를 뺏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전문적이고 안전한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이해했기 때문이죠. 2024년 뉴욕 교통청은 더 구체적인 변화의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 2029년까지 진행될 684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프로젝트였어요. 특히 예산의 90%를 시설 개보수에 투입하기로 한 결정은 그동안의 방향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새로운 열차의 도입이었습니다. 미국 지하철 역사상 처음으로 도입된 개방형 통로 열차는 시민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어요. 한국에서 보았던 것처럼 승객들이 차량 사이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되었고 열차의 역정차 시간도 크게 줄었죠. 패스트 포워드 패스트 포워드 계획도 본격적으로 실행되기 시작했습니다. 무선 통신 기반 열차 제어 시스템이 도입되었고
150개 역의 게이트를 현대화하는 작업도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었어요. 40년이 넘은 열차와 기차를 완전히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하는 계획도 시작되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이 정말 좋았습니다. 2023년에는 지하철 이용 횟수가 10억 건을 넘었어요.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온 거죠. 새로운 열차가 시범 운행을 시작하자 시민들은 SNS에 좋은 후기를 계속 올렸어요. 드디어 변화가 시작되는구나. 새 열차는 정말 깨끗하고 편하네요. 이제 지하철 타는 게 즐거워질 것 같아요. 같은 이야기들이었죠. 물론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 필요한 돈의 20% 정도가 부족할 거라는 예상이 나왔어요. 낡은 시설들을 모두 고치려면 더 많은 돈이 필요했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뉴욕 교통청은 예산 관리 방식을 새롭게 바꾸고 IT 기술을 활용해서 유지보수 비용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냈어요. 환경 문제도 신경 썼습니다. 2040년까지 지하철에서 나오는 탄소를 85%까지 줄이기로 했어요. 친환경 버스도 도입하고 전력 시스템도 개선하기로 했죠. 한국에서 본 에너지 절약 시스템을 참고했거든요. 이제 뉴욕의 지하철이 새로운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보았던 그 안전하고 편리한 시스템이 뉴욕에서도 하나씩 현실이 되어가고 있어요.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우리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이제 멈출 수 없게 됐어요. 매일 500만 명의 시민들이 더 안전하고 더 편하고 더 믿을 수 있는 지하철을 이용하게 될 거예요. 뉴욕 시민들이 진짜로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지하철을 만들 때까지 우리의 변화는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은 뉴욕 지하철의 안전 책임자가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을 직접 경험하고 변화를 이끌어낸 사연이었습니다. 크린도어, 24시간 CCTV, AI 관제 시스템 등 한국의 첨단 기술력은 물론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철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이유는 단순히 뛰어난 기술력 때문만이 아닙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한 끊임없는 투자와 혁신, 그리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은 우리의 지하철 시스템이 이처럼 세계적인 수준에 오르기까지 어떤 노력들이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또 앞으로 더 발전하기 위해 어떤 부분들이 보완되어야 할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뭉클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사연 주인공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언제든 저희 공식 메일로 제보해주세요. 오늘 들려드린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뭉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